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우리 잘못 먹으면 암에도 걸릴 수가 있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굉장히 맛있죠. 김의 효능 5가지와 제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또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우리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맨날 밥 투정 하다가도 김 하나 딱 넣으면 밥 투정 반찬 투정 안 해요.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면서 K-팝, K-음식도 모든 K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최근에는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냉동김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서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뇌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요.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에는 이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포피란은 우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을 갖고 있죠. 또 김에는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국립 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피를 또 맑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돼서 머리도 맑아지고 뇌 신경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랑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이 뇌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돼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나 뇌 건강에 좋은 이 건강기능 같은 식품을 보면은 아세틸콜린과 이제 콜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의약품도 많이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거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의 두 번째 효능은 또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약 단백질의 함량은 약 20g 정도고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 정도라고 해요. 소고기보다 김의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일 때 더욱 흡수가 잘 돼서 건강에 좋은데,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우리 정말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한쪽에 놓아줘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계란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죠. 이제 김 2장을 포개서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혹 해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시킬 뿐 아니라 또 암세포로 변이도 일으켜요. 암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오히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근 100g에는 약 5,516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당근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굉장히 놀랍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A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하신 그거 맞아요. 눈이죠.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김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 우유 100g에는 칼슘이 약 110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 정도나 함유가 되어 있대요.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서 병원에서 이 골다공증 처방약을 받아 드세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으시고 폐경 이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건데,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김을 드실 때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 김을 구울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 앞에 앞뒤로 5초씩 살짝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돼요. 순서가 바뀐 거죠.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은 바른 채로 굽게 되면 오히려 들기름이 산패돼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5번째 김의 효능은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된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병원 앞에서 처방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당뇨약과 비타민 B12 의약품을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아요. 이 비타민 B12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당뇨 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걸쭉걸쭉해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발끝, 손끝,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같이 처방을 해주는 이유인데, 이 김에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이 말초현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고요.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 이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당뇨 환자의 식단은 또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적어지는데, 이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계열의 약 성분들의 약물이 또 비타민 B12의 흡수도 방해해서 이 성분이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이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또 신경이 많이 손상되는데,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도 많이 발생되죠.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또 해주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게 당뇨 환자에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4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해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 중에 또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 김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도 생길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겨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먹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죠.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 염도 유발해서 심해지면 갑상선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죠.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이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셀레늄에 대한 성분을 인정해주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건강에도 최고인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고 윤기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없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김을 구웠을 때는 오히려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뭐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3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5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이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의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l, 무에는 11ml, 브로콜리에는 18ml, 양배추에는 무려 46ml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l, 속잎에는 46.3ml, 심지에는 30.6ml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단백질인 사이코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고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는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돼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